네, 6월의 첫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일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투표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사전 투표. 네. 네 분 다 사전 투표하셨어요?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예, 과연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먼저 광주, 전남, 전북 한번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KBC 광주방송 이영길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이영길 기자. 예, 네. 지금 광주 전남 지역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 집계가 됐습니까? 예, 지금 11시 현재까지 보면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예. 광주 투표율이 지금 11시 현재 7.8%거든요. 예.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의 투표를 넘지 못한 유일한 지금 곳이 광주입니다. 아, 4년 전과 그렇군요. 비교해봐도 굉장히 낮은데요. 4년 전에는 11시 현재 13.8%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그 사전 투표율도 광주가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할 만큼 아주 저조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광주가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이영길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무래도 투표의 효용감이 많이 떨어진 선거 같습니다. 지금 광주에, 현재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청장 한 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고, 예.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구가 20곳인데, 11곳이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아. 민주당 후보 외에는 지금 나온 후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유권자들이, 지금 투표소에 찾아서 투표를 하면 어떤 자기가 이 소중한 한 표 선택을 했다라는 이런 효용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광주 또 TK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이렇게 같이 좀 효용감이 많이 없는 그런 선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대선 같은 경우에는 내 한 표가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예선이 본선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들 얘기하는 곳이니까 예. 뭐 당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투표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전통적으로 뭐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에는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만 혹시 그동안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방송 3차 여론조사라든지 예. 저희 KBC에서 또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쪽에서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득표율이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사실은 이 표본수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이 여기서는 지금 광주 전남에서 한 20% 정도를 얻으면 굉장히 큰 성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 일단 1차 목표는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득표를 했던 광주 12.72%, 전남 11.44%를 넘어선다면 1차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2차 목표 지점이 20% 이상이 나와준다면 그동안 사실 국민의힘이 그 득표율도 안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지도 못하고 또 다시 득표율이 낮은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걸 좀 깰 수 있는 이번 지방선거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광주는 주기한 후보, 전남은 이정현 후보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번 대선 때 이제 뭐 복합 쇼핑몰이 아주 그 상당히 민심을 좀 흔드는 그런 공약이 됐는데 이번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구체적인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매일 밤에 새벽 그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예. 광주에서 그 훼손된 현수막을 다시 매다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연출을 했었는데 네. 근데 밤 사이에 본인이 이렇게 와서 새벽에 일찍 그 광주에 와서 현수막을 묶고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여러 수차례 반복을 했었죠.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또 내려와서 호남에서 지금 공을 쌓고 있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5.18 기념식이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광주에서 5.18 기념식을 많이 취재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찾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야 이제 많이 왔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대거 광주에 내려오면서 사실 이쪽에서 이제 간접적인 선거운동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 이렇게 대거 참석한 것 광주 시민들 여론은 어땠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조금씩은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광주 또 전남 이쪽으로 해서 지금 대선 이후에 좀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 위기감은 저희 광주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선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네. 사실은 이 대선에서 이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쪽 광주 전남이 다시 이 정치적으로 좀 소외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좀 우려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저희가 또 이 지역민들도 트라우마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 좀 힘을 좀 더 실어주자 이런 여론들도 있거든요. 이런 예. 여론들이 이제 젊은층 중심에서 얼만큼 중장년층 또 노년층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 또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또 이쪽에서 득표를 가져가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역에서는 이제 단체장만큼 시도의 구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 비례대표에서 비민주당 몫을 어느 정당이 가져가게 될까 하는 것도 궁금한데 국민의힘이 제2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지방선거에서는 꾸준히 정의당이라든지 뭐 이제 통합진보당이라든지 이런 진보정당 계열들이 제2당의 몫을 항상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호남 고립에 대한 위기감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광주 전남에 또 구애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또 대선 때 정도의 득표율만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다면 시도의 2당은 국민의힘이 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전남 같은 데서는 무소속이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하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네, 그런 형태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지방선거 8년 전 2014년에 가장 많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 그때 22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이 무소속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2018년에는 이제 민주평화당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민주평화당 3석, 무소속 5석에서 또 비민주당 후보가 8석이 당선이 됐었고요. 이번 전남의 기초단체장 22개 시군 가운데 2곳이 무투표 당선이고요. 나머지 20곳 모두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지금 출마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10곳 정도가 박빙의 선거구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무소속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교육감 선거는 어떻습니까? 교육감 선거도 사실 큰 변화를 맞이하는 선거의 해인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은 사실 그동안 진보 교육감, 전국적인 진보 교육감의 어떤 뿌리가 됐던 지역이거든요.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후보가 그동안 꾸준히 교육감 선거에서 압도적인 좀 성적들을 보여왔었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별다른 지금 선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후보들 사이에서도 진보 교육감의 어떤 업적을 계승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역 진보 교육감이 지금 당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남 왜요?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섰었는데 초반에 최근에는 상당히 좁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유권자들이 진보 교육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12년 동안 줬는데 투표를 해줬는데 그다지 그 효용감이나 어떤 교육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진보 교육감을 향한 가장 큰 비판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학력 저하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았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사실 그 객관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설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온 수치는 조금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수치는 없지만 이런 좀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학교에서 어떤 그 학업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불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실력 광주라고 예전에는 많이 하면서 광주의 실력들을 강조해 왔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거의 못한다. 오히려 학원으로 더 내몰리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고 이런 여론들이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좀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투표 현황 그리고 그 지역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 가운데 세 분 패널이 광주 전남에 관련이 있으신데 김유정 의원, 송금주 의원은 광주시고 천하람 위원장은 대구 출신이지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시고 오신환 의원은 광주 전남하고 무슨 인연이 혹시 있으신가요? 서울의 광주 관악입니다. 서울의 광주 관악. 예. 그런데 김주정 의원, 네. 광주 지역 투표율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꼴찌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지금 이영길 기자는 투표의 효용성 얘기했는데 꼭 네.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거의 꼴찌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광주의 친구들이나 또는 이렇게 그 연고가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투표할 의미가 없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대선 때처럼 우리가 어떤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똘똘 뭉쳐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열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너무 이미 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게 아까 이제 그 이영길 기자 말씀하신 투표의 효용감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내 한 표가 뭔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의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에 더해서 대선 패배가 가져온 상실감이 여전히 너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굳이 뭐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되나? 결과는 뻔한데 내 지역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무력감 같은 것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천하람 위원장 지금 네. 이제 광주가 7.8로 가장 낮지만 전남은 12.2%로 비교적 높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전남이 광주하고 달리 효용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나온 국민의힘 후보가 주기환 후보인데 사실 전남의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또 여러 가지 중량감도 다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투표율이 낮은 게 누가 될지 뻔하니까도 있지만 아니 뭐 좀 싸워볼 만한 후보를 내놓고 표를 달라고 해야 우리가 뭐 해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의 차이도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투표율이 31%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 압도적인 일이고요. 지금 투표율 현재 거를 합산하면은 이미 거의 한 40%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투표율도 전국 평균에 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을 것 같지 않은데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후보가 굉장히 그래도 경쟁력 있고 또 중량감 있는 후보라는 면도 하나 있고 광주랑 다르게 무소속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 안에서도 투표율이 높은 지역들을 보면 대체로 무소속 후보가 기초단체장 후보가 있고 예. 그분들의 당선 가능성이 꽤나 유력한 지역들이라는 면이 있고요. 또 뭐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또 재밌는 게 지금 장성웅 후보가 현직 교육감인데 거기에 맞서는 후보가 김대중 교육감 후보가 있으세요. 이름이 김대중이군요. 네, 그래서 그분이 재밌는 게 선거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설하셨던 거를 틀고 다니세요. 오. 그 이름 효과 같은 걸 저도 들으면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이게 다양하게 굉장히 라이벌 구도들이 잘 형성돼 있고 또 저희 전남이랑 그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면에서 저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들도 굉장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전남도 그렇고 저희 순천시의회도 그렇고 진출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광주에 비해서는 다양한 흥행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금주 의원은 고향이 나주시잖아요. 네, 네.
전남 지역의 투표율은 광주보다 높다. 네. 그것은 어디서 이유를 찾으십니까? 그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정현 후보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좀 과다한 개입이 불러온 그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이것들이 굉장히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빙인 곳도 많고 사실은 크게 본다면 민주당 내에서 세력 간에 그러니까 합법적인 좀 공정한 룰에 의한 공천이 안 됐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 간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선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고요. 근데 강주를 비교해 보면 사실 강주는 왜 그러면 낮은 것이냐? 이거는 민주당에서 경선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강주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잘 됐고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낮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광주 분들이 경선 과정에 광주 후보가 출마되는 그 절차나 이것들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보층 또 광주의 시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유권자들이 봤을 때 그래 뭐 본선에서는 어차피 된다고 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믿을 만한 후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차 같은 게 확실히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인데 실질적으로 권리당원 50%가 일반 여론조사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 선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권리당원들이 결정하는 경선의 주자가 결국은 본선거의 주자가 돼버리는 당선자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좀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광주 전남 지역 한번 짚어봤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지역별 투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12%, 12.0% 11시 현재요. 서울이 11.4, 그리고 경기가 11.9, 강원도가 가장 높습니다. 15.2, 인천이 11.0, 광주 7.8, 전남이 12.2, 전북이 10.3, 전북도 낮은 편이군요. 세종도 10.4, 충남이 13.2, 대전이 12.5, 경북이 13.0, 대구가 11.5, 울산이 12.7, 부산이 11.7, 충북이 13.2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오신환 의원, 강원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두 명의 후보자가 이제 국민의힘의 김진태 후보 또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 두 명의 후보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붙은 그런 선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강원도가 그 이전과 달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게 표가 많이 나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소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측근들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민들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이 열악했던 강원도의 지역 발전을 많은 예산들과 또 집권 여당의 힘으로 변화를 견인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강원도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김진태 후보에게 좀 더 다소 유리하게 또 이광재 후보의 경우는 이전에 강원도지사도 했고 상당히 거물급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힘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오신환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상황본부장 맡고 계시죠, 선대위에. 저는 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상황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데 지난번 대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 그렇지만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였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워낙 대선 때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은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최종 투표율 놓고 봤을 때 지방선거 투표율
어떨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지방선거가 60.2%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8년 전에는 한 56%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그 동일 선거의 경우는 이렇게 투표율이 상승했던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꺾이게 되는 그러니까 최초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지난번 4년 전의 선거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일 것 같아요. 상승세가 꺾이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60%를 못 넘고 제가 봐서는 한 55% 정도 수준으로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이 지방선거에서 대선에서 패배했던 민주당의 경우는 사실 상실감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또 더군다나 그 이후에 어떤 부작용들로 당내에서 여러 갈등 구조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 열망했던 정권 교체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해냈구나라고 하는 좀 느슨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투표를 독려해서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정말 최종적인 선거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방선거 특성상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선거의 제도의 한계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극복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투표율이 60%를 넘지 못할 것 같다. 김유정 의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전 투표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를 이제 모두 알게 됐고요. 그래서 투표의 어떤 분산 효과 외에 실제로 3일간 투표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분산 효과지 이거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본 투표도 높을 것이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56에서 57% 정도 바라보는데 아마 역대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선거에서도 그렇고요.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양 당이 공히 이렇게 외치는 선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양 당이 모두 다른 이유로 이 투표에 대한 어떤 열기가 조금 식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60%가 좀 넘어가 줘야 사실 민주당에게 조금 유리할 텐데 그런저런 이유들로 낮아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뭐 그동안 이제 선거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정당, 낮으면 보수당이 유리하다라는 속설은 있었습니다만 천하람 위원장 이번에도 그런 속설이 적용이 될까요? 네. 이번은 우리 지방선거 사상 유례 없이 대선과 붙어 있는 선거입니다. 물론 뭐 기존에도 한 6개월 정도 차이나게 선거했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취임일 기준으로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지는 선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신환 의원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투표율 낮은 것이 과연 30, 40대 내지는 20대만의 하락이냐. 저희로서는 60대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냈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뭐 정치적인 관심이나 에너지를 이미 대선에서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도 분명히 가능할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최종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20대, 30대에서 지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것이 꼭 뭐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해석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금주 의원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짚어볼 만한 부분이 많은 대목이에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진보층의 그 정치에 대한 적극성이나 관심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는 대선 초창기에는 진보층이 투표장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해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외로 낮은 투표율 이유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줄이고요. 2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